경상남도 작은 바닷가 마을, 이름조차 낡은 지도에 겨우 남아있는 곳. 그곳에 윤미숙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작은 초가집, 해풍의 바랜 지붕, 바닷소리에 흔들리는 창틀 속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윤할머니라고 불렀다.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 새벽이면 해변을 거닐고, 낮이면 마당에 앉아 낡은 그릇을 닦고, 저녁이면 작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비극을 껴안고 이외딴 마을까지 흘러왔는지. 20년 전 윤미숙은 부산 해운대에서 이름난 해운회사 회장의 아내였다. 윤 회장과 함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해외여행, 고급스러운 파티.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은 삶을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한여름 폭풍 속 남편과 어린 아들은 윤 회장이 직접 운영하던 화물선을 타고 출장 중이었다. 폭풍은 배를 삼켰고 구조신호도 닿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소식뿐. 남편과 아들, 그리고 선원 모두가 실종 처리되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냉기만이 가득했다. 거실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넥타이, 아들이 남긴 색연필, 그리고 그녀만이 울 수 있는 침묵이 남았다. 조문객들은 찾아왔다. 위로의 말도 건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나갔다. 남은 건 미숙 혼자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던 그때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삶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한다고. 윤미숙은 남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직접 손대지 않고 신탁회사에 맡겼다. 조건은 간단했다. 그녀가 직접 찾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 자신도 절대 과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 모든 법적 처리를 마친 그녀는 윤미숙이 아닌 윤아린이라는 가명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작고 외딴 이 바닷가 마을의 터를 잡고 낡은 집을 사서 스스로 수리했다. 직접 밥을 짓고 직접 옷을 꿰매고 직접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누군가가 물으면 그저 서울 살다 내려왔다고만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하지만 근면한 중년 여성으로 보았다. 바닷바람에 주름진 얼굴, 조용한 말투,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태도. 모두가 쉽게 잊혀질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때 품었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웃음, 사라진 가족, 그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런 결심조차 흔들리게 한 것은 어느 비 오는 날 시장 골목 어귀에서였다. 천둥이 몰아치는 오후였다. 미숙은 비를 맞으며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시장 끝자락에 파란 비닐 우산 아래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 맨발, 지친 눈빛. 아이를 지나치려던 그녀는 아이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멈춰섰다. 본능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아니,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덧씌우려는 무의식적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미숙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젖은 몸이 떨렸다. 차가운 피부가 손끝에 전해졌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품에 조심스럽게 기대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혼자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찾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미숙은 결심했다. 내 이름은 이제 준서야. 윤준서. 그녀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법적 절차를 밟았다. 아이는 이제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윤미숙과 준서의 생활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준서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으며 낯선 사람을 보면 뒤로 숨었다.
식사 때도 음식을 허겁지겁 삼켰고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미숙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고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떤 강요도 어떤 질문도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또렷하게 부른 날, 미숙은 눈물을 삼켰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외로움을 덮어주었다. 학교에 입학한 준서는 누구보다 똑똑했다. 책을 좋아했고 숫자 감각이 뛰어났다. 가난한 형편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아들을 보며 미숙은 몰래 밤늦게까지 옷수선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의사 될 거야. 초등학교 졸업식 날, 준서는 반짝이는 눈으로 선언했다. 미숙은 웃었다. 그래, 우리 준서.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녀는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다. 직접 김밥을 싸서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이른 새벽부터 해산물을 손질해 가게에 납품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다. 저런 고생을 해서야 어디 버틸까. 애 하나 때문에 인생 다 바치네. 그러나 미숙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겐 단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다. 준서가 자신처럼 고통 속에 짓눌리지 않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세월이 흐르고 준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뛰어온 준서를 껴안으며 미숙은 말없이 울었다. 엄마 덕분이야. 준서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다. 이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대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미숙은 준서에게 새 양복을 사주기 위해 작은 금반지를 팔았다. 그 반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해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고급품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멋지게 살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뻐근했다. 아들이 떠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꺼이 이 고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서는 서울로 떠났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했다. 하루에 2번, 3번, 수업이 끝난 후, 식사를 마친 후, 밤늦게 잠들기 전에. 엄마, 오늘은 해부학 수업 들었어. 정말 신기했어. 엄마, 나 친구도 생겼어. 같이 도서관 가기로 했어. 미숙은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줄어들었다. 바빠서, 과제가 많아서, 시험 준비 때문에. 그녀는 이해했다. 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숙은 기뻤다. 아들이 사랑을 배운다는 건 또 다른 성장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그래, 어떤 아가씨니? 서울 출신이야. 이름은 서연. 같은 대학 경영학과 다녀. 엄청 똑똑하고 예뻐.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다. 미숙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서울 출신, 경영학과, 똑똑하고 예쁜 여자, 그리고 가난한 바닷가 마을에서 온 준서. 과연 그녀는 준서의 모든 것을 잇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서울 생활은 준서를 변하게 했다.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준서는 미숙에게 매일같이 전화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그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서연은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서연은 세련되고 야망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좋은 대학, 부유한 집안, 촘촘한 인맥. 그녀는 준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비싼 레스토랑, 고급 카페, 명품 매장, 해외여행. 준서야, 넌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이렇게 촌스러운 것에 만족할 수 없어. 서연은 종종 그렇게 말했다. 준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말에 익숙해져 갔다. 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미숙과의 거리감이 생겼다. 미숙이 직접 손바느질로 만든 셔츠를 보내주었을 때 준서는 그것을 입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촌스럽게 보일까 부끄러웠다. 엄마, 다음엔 그냥 돈으로 보내줘. 그 한마디에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다.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요. 수업 중이에요, 엄마. 미숙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감정을 느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떠나보내는 일임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서와 서연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서연이랑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서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미숙은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결혼식 준비는 대부분 서연의 집안에서 주도했다. 고급 호텔 웨딩홀, 유명 플로리스트, 스타 셰프 케이터링. 엄마, 결혼식엔 너무 촌스러운 옷 입지 말아줘. 친구들이나 서연이 가족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니까. 그 말에 미숙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당일 미숙은 오래된 한복을 꺼내 입었다. 자신이 직접 손바느질로 수선한 옷이었다. 하객들은 화려했다. 명품 정장, 값비싼 구두, 진주 목걸이. 그 화려함 속에서 미숙은 한낱 점처럼 작은 존재였다. 준서와 서연은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서약을 맺었다. 서연의 부모는 으쓱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미숙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아, 시골에서 오셨나 봐. 귓가를 스치는 수군거림에도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이 순간만은 준서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식이 끝난 후 서연은 미숙에게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바쁘니까 오래 계시지 말고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그 말투는 명백했다. 더 이상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준서는 미숙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신혼여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결국 미숙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서울역 근처 여관에 묵으며 미숙은 천천히 짐을 정리했다. 작은 손수건, 준서 어릴 적 사진, 그리고 혼자 싸온 도시락.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미숙은 한없이 고독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래, 이게 어른이 되는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도시락을 열었다. 찬밥에 단무지 한 조각. 그것이 그날 미숙의 축하 연회였다. 결혼식 이후 준서는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다. 새 아파트, 새 직장, 새 사람들과의 새로운 삶. 그 삶 속에서 미숙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잘 지내? 요즘 일 때문에 좀 바빠. 엄마, 서연이 임신했어. 축하해줘. 미숙은 진심으로 축하했고 아들을 위해 손수아기 옷을 짜기 시작했다. 밤새 작은 손바느질로 만든 아기 양말, 털모자, 손싸개, 택배로 보내면서 미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준서, 이제 정말 아버지가 되는구나. 하지만 택배를 받은 뒤 준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 서연이 짧게 문자로 답했다. 잘 받았습니다. 다음부턴 굳이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짧고 건조한 문장. 미숙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 보냈고 소소한 용돈도 보냈다. 매번 답장은 형식적이었다. 잘 받았어요. 바빠서 자세히 연락 못 드려요. 그리고 어느 날 미숙은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엔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녀는 손수 만든 장아찌, 갓 지은 흰쌀밥, 갓 담근 김치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다. 조심스럽게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표정은 반갑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준서 얼굴 한번 보려고. 내가 몸조리 한다고 들었잖니.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저희 둘 다 일도 바쁘고요. 그녀는 현관에 선 미숙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힐끔 내려다보았다. 이건 냄새가 좀 심한데요. 요즘 아파트 규정상 음식물 냄새 민감해서. 그 순간 미숙은 이해했다. 환영받지 않는 존재.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짐이 되어버린 자신을. 준서는 저 멀리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곧 시선을 돌렸다. 엄마, 나중에 시간 잡고 만나는 게 어때? 요즘은 둘 다 정신이 없어서. 목소리는 어색했고 얼굴엔 미안함 대신 피곤함만이 어려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서연은 황급히 문을 닫았다. 철컥.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숙은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에는 허전함만 가득했다. 그날 밤 미숙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싸늘한 바닥, 웅웅 울리는 안내방송,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준서 어릴 적 사진 한 장. 내가 바란 게 그렇게 과한 것이었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자리조차 이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긴 밤을 보내고 새벽 첫차를 타고 다시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미숙은 더 이상 준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준서 또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로의 거리감은 그렇게 굳어졌다. 미숙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지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장터에 나가 채소를 사고 저녁이면 작은 촛불을 켰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전과는 달랐다. 가슴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다. 겨울이 다가왔다. 바닷가 마을은 싸늘한 바람에 잔뜩 웅크렸다. 미숙도 점점 쇠약해졌다. 낡은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밤이면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녀는 문득 결심했다. 준서에게 가자. 내가 필요할 때 아이는 늘 내 곁에 있었으니까. 오랜만에 작은 가방을 챙겼다. 손수첩 목도리 한 장, 손편지 한 통, 그리고 준서 부부에게 줄 작은 선물 몇 개. 현금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서둘러 준비한 건 아니었다. 그저 가족이니까 필요한 건 마음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서늘한 공기, 번지는 입김, 사람들의 북적임 속에서 미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서의 아파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다. 서연이 서 있었다. 차가운 표정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냥 좀 쉬었다 가려고. 여기 너무 춥고 나도 많이 아파서. 서연은 난처한 얼굴로 문틈을 막았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저희 둘 다 피곤하고 집 정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때 준서가 나타났다. 미숙은 기뻐서 작은 가방을 들어보였다. 준서야, 나 며칠만 여기 있을게. 조용히 있을게. 배 안 끼칠게. 그러나 준서는 눈을 피했다. 엄마, 여기 지금 좀 어렵다. 에이, 그냥 소파에라도 잘 수 있는데. 서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 지금 임신 후반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환경도 중요하고요.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숙은 한참을 서 있었다. 차가운 현관 바닥, 식어가는 손끝,
조용히 문을 닫으려는 아들의 모습.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준서는 서둘러 택시를 불렀다. 엄마, 택시 타고 내려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택시가 도착하고 미숙은 작은 가방을 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서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엘리베이터 안, 미숙은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축 처진 어깨, 붉게 터진 손등.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택시 안에서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다. 기사 아저씨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미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근처 싼 여관 있나요? 그날 밤 미숙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여관방에 묵었다. 곰팡내가 나는 벽지, 삐걱거리는 침대, 새어 들어오는 바람. 하지만 미숙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 거절당할 일도 없으니까. 작은 가방을 열었다. 준서에게 전하려 했던 손편지가 보였다. 아들아, 내가 힘들 때면 언제든 달려가고 싶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싶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미숙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었다. 새벽녘, 미숙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나도 너를 놓아주자. 준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가진 것을 다 내어줘도, 마음을 다 바쳐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그 사랑은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숙은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다. 아무런 원망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진심으로, 조용히. 미숙은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20년 전 남편이 남긴 막대한 자산.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손대지 않고 신탁계좌에 묶어두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검소한 삶은 선택이었다. 세상의 욕망과 단절하고 오로지 조용히 살아가기 위한.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미숙은 핸드폰 깊숙한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던 이름 하나를 찾았다. 강동식 변호사. 남편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법률 고문이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강 변호사님, 저예요. 윤미숙입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부탁이 있어요. 다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해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미숙은 변호사에게 간단하게 말했다. 신탁계좌, 부동산, 주식, 예금, 모든 자산을 내 명의로 다시 정리해주세요. 단, 새로운 이름으로. 새 이름이요? 윤아린.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는 놀라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조심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미숙은 오래 묵혀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를 묻고 싶어 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놓지 못했던 마지막 끈이었다. 이제 그 끈을 스스로 풀어낼 시간이 온 것이었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 변호사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모든 자산은 새 신분으로 이전되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녀는 여전히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소유한 부유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조용히 아무런 외부 노출 없이 이루어졌다. 며칠 후 미숙은 서울 근교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넓은 마당과 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집.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집 안에는 고급 가구가 채워졌지만 과시하는 흔적은 없었다. 심플하고 따뜻한 색감,
손수골은 소박한 조명. 이곳은 더 이상 준서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미숙은 새 보금자리에서 작은 삶을 다시 시작했다. 아침이면 직접 차를 끓여 마시고, 낮에는 근처 공원 산책을 하며 꽃과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밤이면 작은 캔버스를 펼쳐놓고 수채화를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특별할 것 없었다. 물결치는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저물어가는 노을. 하지만 그 속에는 미숙의 조용한 회복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윤아린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 남은 과제가 있었다. 준서.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그녀를 밀어낸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할지 다시 생각해야 했다. 그저 복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준서야, 내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준서와 서연 부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신혼 초반에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고 서연이 다니던 회사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것. 또한 서연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그 소식에 미숙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잡았다.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준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그전에는 어떤 지원도 어떤 용서도 하지 않기로.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거실 창문 앞에 섰다. 한강 위로 퍼지는 밤안개, 가로등 불빛이 물에 비치는 풍경이 잔잔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아이야,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를. 기도는 소리 없이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몇 달이 흐르고 준서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서연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유료비와 생활비는 더욱 불어났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준서를 더욱 압박했다. 준서야, 이렇게 가다간 우리 집도 잃을 거야. 서연은 날카롭게 말했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준서는 머리를 싸맸다. 그 순간 서연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 친어머니 있잖아. 시골집 팔면 꽤 돈 될걸.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갈수록 경제적 압박은 그를 무너뜨렸다. 어차피 엄마도 힘들겠지. 집 팔아서 나도 돕고 엄마도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준서는 시골집 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이 법적으로 준서의 명의가 아니었다. 20년 전 미숙은 아들을 위해 일부러 집을 준서 명의로 돌리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윤미숙 소유였다. 이를 모른 채 준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떼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이 말했다. 이 집은 윤미숙 씨 단독 명의입니다. 매각이나 담보 설정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준서는 당황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서류를 챙겨 나왔다. 서연은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친어머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님 설득하는 수밖에. 그들은 작전을 짰다. 처음에는 온화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엄마, 요즘 시골집 관리 힘드시지? 서울로 올라오셔. 여기서 같이 살면서 우리 손주도 봐주시고. 하지만 미숙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난 거기가 좋아.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맑고. 준서는 속이 탔다. 그때 서연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그럼 엄마가 서울 오시면 시골집은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게. 부동산에 맡겨서 임대 수익도 나고. 겉으론 설득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매각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미숙은 조용히 웃었다. 준서야, 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나는 아직 그 집에서 보내야 할 시간이 있어.
그녀는 단호했다. 서연은 분노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해? 남들 다 부모님 재산 받아서 출발하는데 우리만 맨손이야. 서연은 준서를 자극했다. 친어머니 맞아.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모른 척하는 게 부모야? 준서는 갈등했다. 그리고 갈등 끝에 그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로. 준서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했고 이제는 도움도 못 받고 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했다. 불쌍하다. 이런 부모도 있나. 일부는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서연은 이를 보고 말했다. 봐, 세상은 알아줘. 너는 피해자야. 준서는 점점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역할에 몰입했다. 미숙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강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미숙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랑이란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에서 하나씩 자료를 꺼냈다. 준서의 어린 시절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부서, 교복 구매 내역, 사진도 있었다. 아픈 밤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주던 모습, 졸업식 때 울먹이던 장면, 첫 입학식 날 껴안아주던 순간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짧고 간결한 글과 함께. 나는 너를 버린 적 없다.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었다. 사실을 바로 잡는다. 첨부된 자료는 압도적이었다. 진료비, 학비, 사진, 편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인터넷은 술렁였다. 뭐야, 아들이 거짓말한 거야? 어머니가 다 키워줬구만.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아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준서는 당황했다. 댓글은 그의 이미지를 무너뜨렸다. 동정팔이 그만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는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기부자는 그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연도 당황했다. 준서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준서는 밤새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다. 미숙은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실이 스스로를 말하고 있었다. 준서는 한순간에 인터넷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일부 사람들은 준서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사에서도 상황을 알게 되었다. 준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잦은 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서연 또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임신 중인 몸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서연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준서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준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윤아린. 이름을 보는 순간 준서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윤아린? 설마 엄마? 그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렴풋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준서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피고 측이 매우 불리합니다. 후원금 모금 내역, 허위사실 유포 흔적, 그리고 원고 측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자료,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준서는 절망했다. 법정 첫날, 미숙은 조용히 법원에 나타났다. 검은색 단정한 한복 차림. 단발머리를 가지런히 빗어 넘긴 그녀는 고요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준서는 미숙을 보자 몸을 떨었다. 정말 엄마였어.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고 측 대리인이 먼저 진술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를 넘어 명백한 명예훼손과 사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어진 증거 제시. 어린 시절 진료비, 학비 납부 영수증, 각종 사진과 편지. 그 하나하나가 미숙이 어떤 사랑과 희생으로 준서를 키웠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준서 측 변호인은 변명에 가까운 진술을 했다. 피고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판단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다. 설령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모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최후 진술을 요청받은 미숙은 조용히 일어섰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미숙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울 때,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거짓이었다. 나는 너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다. 단지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는 덧붙였다. 사랑은 아무리 커도 거짓을 덮어줄 수 없다. 준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셜미디어 및 기타 공개 채널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명한다. 재판이 끝나자 미숙은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서연도 병원에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법정 건물 밖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미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겨우 비치는 햇살.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이후 미숙은 다시 한 번 연락을 끊었다. 준서에게도 서연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조용한 강변집, 매일 새벽 뜨는 안개, 작은 정원에 피어나는 계절의 꽃들. 거기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준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명예, 친구들, 그리고 가족.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돈이나 기회가 아니었다.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은 뒤에야 찾아왔다. 법정 패소 이후 준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가 되었다. 직장을 잃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으며 후원금 반환 요구로 인해 빚까지 떠안았다. 서연은 둘째 아이를 조산하면서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결국 서연은 이혼을 요구했다. 준서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 나도, 아이들도 너와 함께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아. 짧은 한마디의 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남은 것은 쓸쓸한 원룸 하나와 산더미처럼 쌓인 고지서뿐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준서는 헌옷을 껴입고 좁은 방 안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미숙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무슨 나드로 전화를 할까? 엄마. 준서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모든 걸 잃은 뒤에야 그는 진짜로 깨달았다. 어릴 적 자신을 위해 밤새 간호해주던 엄마. 겨울이면 손이 터지도록 장갑을 짜주던 엄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던 엄마. 그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왜 그걸 잊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배신했을까? 늦었지만 그는 다시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준서는 미숙이 살던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하지만 낡은 초가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윤 할머니요. 몇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지는 몰라요.
마을 사람들도 행방을 몰랐다. 준서는 발걸음을 돌려 서울로 올라왔다. 미숙이 새로 산 집에 대해 아는 단서는 없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법원 기록을 샅샅이 검색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은 미숙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작은 수채화 그림이었다. 강변, 갈대, 저녁 노을. 그 풍경을 기억하고 있던 준서는 한강변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손발이 얼어붙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드디어 한 작은 주택단지를 지나던 중 준서는 멈춰섰다. 담장 너머로 익숙한 감나무가 보였다. 겨울인데도 마른 가지 끝에 몇 개의 홍시가 달려 있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미숙이 자주 그리던 갈대가 심어져 있었다. 준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미숙이 서 있었다. 하얗게 센 단발머리, 조용한 눈빛. 준서는 울컥했다. 엄마. 미숙은 조용히 준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천천히. 준서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는 흐느끼며 미숙의 발치에 이마를 박았다. 그 순간 미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차가운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준서야. 미숙은 조용히 불렀다.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서는 통곡했다. 그동안 참았던 죄책감, 후회, 슬픔이 모두 터져나왔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배고프지? 들어와서 밥 먹자. 두 사람은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국과 같이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깻잎 장아찌와 된장찌개가 있었다. 준서는 숟가락을 들고 엉엉 울면서 밥을 먹었다. 미숙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단지 거기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준서는 미숙의 집에 머물렀다. 좁은 다다미방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창밖에서는 한강 물결이 살랑살랑 흐르고 있었다. 잠들기 전 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나는 괜찮아. 넘어진 건 죄가 아니야. 다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죄일 뿐이지. 준서는 눈을 감았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준서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봄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준서는 미숙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오랜 시간 거짓과 자만 속에 살아왔던 그는 소박한 삶 앞에서 자주 주저했다. 하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미숙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다. 먹고 힘내야지.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어. 준서는 꾸준히 밥을 먹고 조금씩 집안일을 도왔다. 쓸고 닦고 텃밭에 물을 주고 낡은 담장을 수리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는 잊고 있던 사는 법을 다시 배워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그의 이력서에는 공백이 많았고 인터넷에는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좋지 않은 기사들이 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공사 현장의 막일부터 시작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미숙이 차려준 소박한 저녁밥을 먹었다. 수고했어, 우리 아들. 미숙은 늘 그렇게 말했다. 한겨울이 지나고 강변에는 버드나무가 연두빛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다. 준서도 마치 그 나뭇잎처럼 조금씩 푸른 기운을 되찾아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잘못했어. 엄마를 버리고 배신하고 상처 줬어. 그런데도 나를 다시 품어줘서 고마워. 미숙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준서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알고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할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열했다. 그날 이후 준서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나눴다. 자신이 한때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되돌려주고 싶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워갔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치라는 것을. 서연과의 관계도 서서히 정리되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준서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는 미숙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늦었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 미숙은 활짝 웃었다. 너무 좋은 생각이야.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좋은 때야. 준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힘들었지만 그는 매일 성장해갔다. 1년 후 준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숙은 눈물을 터뜨렸다. 잘했다, 내 아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작은 케이크 하나와 손수 만든 미역국.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연애보다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서는 거실에 앉아 미숙에게 물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 나 같은 아들 낳은 거. 미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준서는 울컥했다. 바로 이 사랑, 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자신을 다시 살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진짜 어른이 되어 살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봄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버드나무가 살랑거렸고 한강물은 잔잔히 흘러갔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작은 희망의 물결을 따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상처가 다시 쑤셨고 과거의 후회가 문득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숙과 준서는 알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넘어져도 무너져도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함께 걸어가자.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절대 놓지 말자.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 피어난 벚꽃이 흩날렸다. 강물은 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작은 발자국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